네, 부동산 전략, 자산관리 전략의 모든 것이 공개됩니다. 부전자전 부동산, 안녕하세요.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어느덧 2020년 달력의 마지막 페이지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무엇을 했는지 아무리 떠올려봐도요, 이것밖에 생각이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마스크를 사고, 쓰고, 벗은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또 공감되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죽하면 그래서 2020년을 환불해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시간을 환불이 안 되더라도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있었던 부동산 시장의 핵심 키워드를 살펴보면 내년 시장 역시 좀 전망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이 시간 그래서 2021년 부동산 시장과 시장 전망과 더불어서 유망 이 투자처들 미리 점찍어보는 그런 시간들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방송 중에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02-2638-3949번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친절히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부전자전 부동산 시즌3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부전자전 부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든든한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른길 부동산 투자전략연구소 이채빈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그래서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건 당연히 이제 부동산에도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같이 하게 되네요. 오늘도 이 강의를 강의하고 그리고 이슈 부분에서 또 많은 신경을 쓰면서 대본 작업도 하고 또 방송을 위해서 유익하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좋은 시간, 정보를 많이 가져가는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올해 끝자락에 지금 다다랐습니다. 2020년 어떤 부동산 여러분들도 전략 세워서 준비하셨고 또 어떤 결과 또 낳으셨는지 궁금해지는데 사실 낙심하기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2021년 부동산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요. 2021년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꿈꿨었던 부동산에 있어서의 성공적인 투자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점검 한 번 더 해보시고 좋은 전략 세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들 그리고 이채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거든요. 02-2638-3949번 이곳으로 연락 주실 수가 있고요. 전화보다 문자가 더 편하신 분들은 역시나 문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채빈 전문가와 함께 강의 먼저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을 좀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강의일까 좀 기대가 되거든요.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우선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가장 그 상담 많이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강의를 좀 많이 준비하는데 요즘에 신혼부부 특공이라든가 내생의 첫 주택을 마련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런 걸로 많이 떨어지셔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게다가 곧 있으면은 신혼특공에도 7년이 넘어서 신혼특공도 안 될 것 같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러면 앞으로 서울의 청약 경쟁률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더 오르면 오르지. 계속 청약만 바라봐야 하느냐. 그리고 앞으로 이 청약의 경쟁률이 얼마나 세질지를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고 자신의 청약과 주택 마련하는 거에 대한 전략을 다시 한번 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내 집 마련 청약이 답은 아니라는 주제로 좀 준비를 했어요. 답은 아닐까라는 건데 청약 경쟁률 앞으로 얼마나 셀지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척도는 바로 자가 비율이죠. 보시면은 주택 소유 가구 비율을 이제 조사한 거예요. 전국적으로는 무주택자가 43.8, 그렇죠? 43.8이고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는
50.9예요. 근데 자가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택 소유 가구 수는 또 49.1이고 그러면 이 50.9%가 이제 거의 청약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앞으로 서울의 주택은 공급되는 양 자체가 뭐 최대 많이 해봐야 13만인데 13만의 경쟁률이 지금 현재 최대 뭐 200대 1, 뭐 과천은 얼마 전에 추첨제로 했을 때 1000대 1이었죠. 이렇게 경쟁률이 세기 때문에 자가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자가 비율이 낮기 때문에 경쟁률이 셀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자료로 좀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1인 가구 부부, 이게 세대 수를 좀 나눠서 볼 때 일반 가구와 그리고 주택 소유 가구들이에요. 29.1%로 굉장히 1인 가구들은 낮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작은 평수의 아파트들이 나오는 이유들 그리고 그런 곳에 또 월세 수입을 기대해서 수익형 부동산을 갈아타시는 분들이 바로 이런 도표로 봤을 때 이런 자료들 때문이라 보실 수 있고 근데 부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높은 편이죠. 72.2%이고 미혼 자녀라던가 한부모가 가장 낮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는 자료를 봤을 때 가장 청약이 많이 공공주택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뭘까요? 한부모겠죠. 그리고 1인 가구나 세대가 미혼 자녀들이 갖고 있는 퍼센트도 낮기 때문에 가능성이 이쪽으로 많이 몰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연령대별의 주택 소유율이에요. 자, 아무래도 30대 미만은 작을 수밖에 없겠죠. 부모들이 마련해주지 않는 이상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제를 책임지는 요 세대가 이제 비율이 사실 보면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주택 마련 방침들이 많이 나올 텐데 뭐 생애 첫 주택이라던가 신혼부부 아니면 자녀가 많고 50대 같은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를 혜택을 많이 주겠고 그런데 보시면 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사실 요거는 어떤 기준까지 봐야 되냐 200%까지를 봐야 될 때 상당히 낮은 기준이죠. 그래서 200대 1 정도를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청약들이요. 그래서 그런데 나의 청약의 가점 그리고 전략은 여기에서 200대 1에서 나는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시고 진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60대, 70대, 80대들이 있는데 그래도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요게 이제 주택 소유 가구 분위별 자산가치 현황들인데요. 아무래도 큰 평수일수록 자산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고 낮을수록 자산가치가 낮은데 하위 10% 정도로 해서 저소득층 기준의 주택 마련은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청약 경쟁률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200대 이하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은 서울에는 좀 많이 어렵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나는 그 자격을 맞춘다면 계속 가시는 건 좋습니다. 근데 하지만 정말 청약을 여러 번 떨어져서 더 이상 이제는 여건 맞추기도 힘들고 계속 생활의 삶의 질이 떨어질 것 같은 분들은 다른 방법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의 내 집 마련을 최대한 빨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주택 가격은 계속적으로 상승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점점 기회는 더 떨어지고 그리고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나는 점점 높은 가격에 주택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억누르고 있는 요 시기에 더 오르지 않을 수 있는 요 시기에 주택 마련을 하시는 거는 정말 좋은 방법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2020년 올해의 화두가 이거였을 거예요. 정부의 공급 대책으로 인해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것인가라는 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기대감을 안고 있었던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테고요. 또 신혼부부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또 잡으려고 많은 분들께서 좀 노력하셨을 텐데 특히나 청약 역시도 좀 더 그 기준을 좀 강화하지 않고 좀 더 다양하게 좀 풀어줬기 때문에
도전했었던 분들도 많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었죠. 하지만 계속해서 청약 쪽만이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양한 쪽에서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는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고요. 2020년이 어려우셨던 분들은 2021년에도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기회를 잡아가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채빈 전문가와 함께 계속해서 그 전략들 세워나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더 궁금하신 사항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1638-3949번 또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친절히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이슈 가지고 다시 찾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부전자전 부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한 주간의 이슈 앤 트렌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도 풀어가실 수가 있거든요. 참여할 수 있는 번호 한 번 더 소개해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2-1638-3949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슈 앤 트렌드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주제 이겁니다. 2021년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 기회 있다? 이거네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올해보다 더 나은 삶을 당연히 바라고 있으시겠죠.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인 성공도 중요하긴 하지만 내년에는 수입과 자산 규모를 더 많이 늘리는 걸 또 목표로 하고 있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안에 가장 좀 중심적인 내용은 부동산이 또 큰 몫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내년에도 부동산 성공 투자 희망하시는 분들 과연 성공 투자의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볼 테고요. 자,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계속해서 연락 주시면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고민들, 전략들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1638-3949번 또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올해를 뜨겁게 달궜던 부동산 이슈 키워드부터 저희가 좀 만나보면서 내년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뜨거웠었던 뉴스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뭐 첫 번째가 아시다시피 코로나19죠. 네. 팬데믹이 부른 부동산 시장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었고 네. 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안 나가시는 분들도 많았고 맞아요. 네. 또 이런 걸로 인해서 미분양 사태들도 상당히 많았던 걸로 이제 정리가 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시장 군불된 저금리 유동성 확대. 네, 이걸로 인해서 유동 자금 자체가 1,000조 원이 넘었죠. 네. 이게 부동산 시장 정책이 꽉 조여지면서 주식으로 갔다가 다시 일부가 또 부동산 흐름으로 갔다가 재개발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다. 이런 거 볼 수 있고 세 번째가 좀 관심 있어요. 2030 세대 아파트 주 수요층으로 등급. 그러니까 이 자녀들을 사주기 위해서 예. 서울의 아파트는 이제 계속적인 상승을 가져온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더 오르기 전에 자녀들을 빨리 사줘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계속 매입을 하다가 이제 2030 세대,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아파트를 많이 소유하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죠.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연이은 강력한 부동산 대책. 저도 이거는 사실 동감을 많이 합니다. 힘들었어요. 네, 617, 710, 뭐 84 대책에서 엄청났죠. 네네.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도 이제 이 얼어붙은 부동산 대책에 언제쯤 좀 풀어질까 이런 것들 좀 많이 통계 자료를 통해서 예측도 해보고 했거든요. 예. 그리고 다섯 번째 전세 시장 불안과 주택 임대차 3법 개정 그리고 월세 이율 규제 이런 예. 것들이 또 이제 다주택자들에게 가장 압박적인 것이었죠. 네네. 근데 전세 사실 저도 이렇게 뭐 전세를 살고 있는데 네, 주택도 있고 전세도 살고 있는데 전세 이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를 나가래요. 그래서 다시 전세를 구하는데 없어요, 전세가. 전세가 아예 없으니까. 네, 월세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하나 더 사야 되나? 이런 생각에 하나 더 살까? 오히려. 그렇게 됐던 게 바로 이거였죠. 그리고 여섯 번째 아파트 청약 광풍, 로또 분양. 예. 사실 로또 분양 제가 유휴부지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강의를 할 건데 유휴부지가 사실은 로또 분양 같은 곳이죠. 입지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궁금하네요.
이것도 청약이 이제 광풍이 불고 네. 이 로또 분양에도 이제 앞으로 내년에도 불 거다. 네. 2021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세한 상가 세입자 법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이것도 있었고 여덟 번째가 이제 중개사법 개정.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 줄어들까? 네, 여기 있었는데 사실 많이 줄긴 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허위를 만약에 올리게 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개사법 개정에서 법적으로 처리를 받으니까 이제 많이 못 올리게 되는 거고 거의 많이 억제가 됐죠. 네. 그리고 아홉 번째 증세 신호탄 시세의 90%까지 그리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이것도 좀 충격이 컸고 네. 열 번째는 비실거주 외지인, 법인 등 탈법 거래 잡는 자금 조달 계획서 강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뉴스에서 부동산에 관심 있고 계속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꼭 뉴스를 보세요. 그래서 네.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나왔는데 자녀 20대 자녀가 18억의 아파트를 소유하게 됐다고 예, 그 조사가 나갔더라고요. 예. 그래서 증여를 불법으로 한 거죠. 예, 근데 그걸 알아보니까 이제 보험을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준 거예요. 네, 많이 들어줘서 거기에서 보험금을 찾아가지고 네. 일부를 증여를 하면서 그 아파트를 사준 케이스. 그게 가능하구나. 네, 근데 그게 이번엔 걸린다는 거죠. 예, 불법 증여라고 해서 뉴스에 크게 났었어요. 그래서 네네. 이런 것들이 좀 10대 뉴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아니 보험을 얼마나 많이 들어놨으면은 아이에게 또 18억 원의 아파트까지 물려줄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새로운 뉴스인 것 같긴 한데 그와 관련된 부분도 이제는 이제 불법이 된다라고 하니까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안에서 좀 그 10대 뉴스들 보면은 잘 알았었던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이제 워낙에 많았었고 사건들 자체가 굉장히 크고 연이은 강력한 부동산 대책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대책 규제 쏟아졌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실은 이제 우리 실소유자나 아니면 이제 주택을 희망하시는 무주택자 분들도 힘들었었던 내용들이 있고 전문가분들도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많이 힘들죠. 관련된 내용들 이제 또 파악해서 네. 상담도 해드려야 되고 하니까는 많은 분들이 또 힘들어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정말 좀처럼 좀 사그라들진 않았었거든요. 진정되지 않았었던 가운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혼란만 더욱더 키웠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도 좀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의 각종 정책이 발표되는 동안 주택 가격 흐름은 어땠었는지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주요 골자는 정부에서 내놓았었던 뭐 대책이라든지 규제가 주택 치솟았었던 그 가격을 좀 잡겠다라는 거였었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잡혔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떨까요? 사실은 그 주택 가격은 사실 이 정책이 없었으면은 더 가파르게 상승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 억누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잡힌 거네요, 그러면. 많이 잡힌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앞으로 정책을 더 이상 내놓지 않는다면 제가 예상하기로는 더 가격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더 오를 거예요. 와우.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더 주택을 소유할 수가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은 점점 서울보다는 외곽 쪽으로 밀려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질 거다. 그래서 정책에 따른 가격 변화를 좀 보면은 이 재밌어요. 큼직하게 보면은 예. 정책이 발표되면 훅 떨어져요. 오. 그리고 한 달 정도 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또 잊혀질 때가 되면 다시 또 올라요. 오르구나. 그리고 그때 다시 한번 또 오르는 정책들을 확 쏟죠. 그리고 쭉 내려가요. 예. 그래서 2017년 5월 12일에 이제 619 대책이 이제 마련되면서 네. 619 대책에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들 추가하고 그리고 뭐 전매 기한도 제한하고 이런 것들이 막 대출 규제 또 강화하고 이렇게 되면서 가격이 착 내려갔어요. 예. 그런데 이게 잊혀질 때쯤 다시 이렇게 꿈틀꿈틀하더니 또 올라갔죠. 8.2 대책 나오면서 양도세, 그 금융 규제를 하는 거죠. 예. 여기서부터 50%였죠. 예. 그러더니 갑자기 훅 떨어져요. 왜냐하면 1가구 2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 이 50%의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평균 대략 한 4억에서 한 8억 정도 이익을 보셨어요. 예. 가격 오름세 와우. 때문에. 예. 그 때문에 만약에 이거
50% 내보세요. 그럼 세금으로 8억이면 4억 내고 4억 너무 가져가는 많네. 거죠. 근데 이거를 한 주택을 빼버리면 10%뭐 요리에 따라서 20%까지 묻게 되니까 난 8억 중에서 10%만 내도 되는 거죠. 20%만 내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잠잠해지다가 꿈틀꿈틀하면서 또 이제 2018년 1월 26일 네. 여기서 이제 또 예산이랑 뭐 재건축 부담 그리고 재건축에 대해서는 안전진단도 강화되죠. 막 이렇게 네. 되면서 또 막 하락해요. 그 하락할 때 다시 또 꿈틀거릴 때 또 들어온 게 이제 조세 뭐 종부세 예. 그리고 서울시 용산 여의도 개발 뭐 이런 것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막 더 오를 때 9.13 대책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억누르는 정책이 나왔다가 잊혀질 때 되면 또 사고 오르고. 또 오르고 그래서 저는 가장 강력했다고 보는 게 이제 710하고 네. 84 대책이었어요. 올해 71084. 최고였죠. 네. 양도세 70%. 이제 진짜 실수요자들만 집을 사라. 이런 대책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다주택자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무거웠었던 짐이 될 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상담할 때 말씀드렸던 게 팔지 마세요. 2년만 버티세요. 2년만. 왜냐하면 이렇게 강력한 규제는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런 규제들이 나오고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 가장 큰 근본적인 거는 아까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가 비율이 너무 낮아요. 일반 그 다른 선진국 나라들하고의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부동산은 사실은 실수요자들 위주 내가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것들이 목적이 돼야 되는 게 사실은 가장 정상적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 돈들은 산업으로 흘러가고 네. 그 산업으로 흘러간 돈들이 저소득층들이 많이 벌어서 그걸 또 실수요자로 가고 이런 게 사실은 국가 발전에도 가장 큰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 이게 모든 것들 유동 자금들이 부동산으로 확 쏠리니까 이제 실수요자들은 점점 높은 가격으로 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예. 아니 저는 이제 그 변화 흐름표를 좀 보니까는 저는 깜짝 놀란 게 이게 이제 주택 흐름표가 아니라 마치 꼭 이런 느낌이었어요. 우리 이제 주식 증권 하나의 그 그래프 같다라는 생각. 롤러코스터장이 따로 없구나라는 생각이 그쵸. 주택 시장 안에서도 존재를 하는구나라고 좀 느껴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지역별 자가 점유율은 좀 높아졌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어때요? 되게 재밌는 게 네. 서울은 계속 낮아요. 왜냐하면 지방에서 생산 인구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그래서 어느 날은 봤는데 47%인데 다시 또 42로 내려가고 45로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이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방에서 계속 서울 쪽으로 유입이 되니까 네. 계속 유입 인구들이 자가 비율에 계속 추가가 되는 거죠. 그렇네요. 예, 그래서 생성해 놓으면 다시 또 그렇고 그런데 재밌는 게 다른 지방들을 보세요. 점유율이 상당히 높죠. 그러게요. 네, 네. 전북 같은 경우는 70%, 광주 63, 전남 74%. 내 고향 전남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경북 71.7. 네. 어. 사실 굉장히 지방 쪽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아파트가 뭐 1억 중반, 예. 2억대.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가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이제 대학을 가는 사람들, 예. 서울로 대학을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게 유입 인구가 되고 그 유입 인구들이 자가 점유율에 이제 퍼센티지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래요. 근데 요즘에 예. 제가 2년 전에 봤던 자료예요. 지방이 사라진다. 지방에 사라진다. 어떻게 사라질 수가 점점 있어요? 지방이 없어져요. 음. 이 생산 인구들도 없는데 예. 이제 노인 인구들만 농사짓고 사는데 그 노인 인구 마지막 한 분도 돌아가셔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빈집만 있는 지역이 있어요. 오. 그래서 그 지방이 점점 사라진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전국에서 한 10개의 지역이 사라진 게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요즘에 뭐 거제도 개발 뭐 예. 여러 새만금 개발하고 경북이나 다른 지방 쪽에 산업단지 형성하고 또 얼마 전에 네이버 서버가 김해로 갔죠. 예. 네, 그것 때문에 김해가 갑자기 아파트 가격이 쑥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거기도 사실 추천드리긴 했는데 이런 것들의 호재가 네. 되어가지고
좀 조정 지역이 아닌 곳, 예, 이런 곳에 또 투자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조정 지역 아닌 쪽에서 자가비율 낮은 곳 대전 53%밖에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데는 좀 재개발이나 이런 재건축 이런 거 보셔도 돼요. 그래서 자가비율 높은 데 말고 좀 많이 낮은 곳인데 인구가 많고 네. 이런 쪽에는 비조정 지역으로 또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우리 이채민 전문가의 매력이 이렇게 또 나옵니다. 숨어있는 투자처들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하나하나씩 탁탁 나오는 거 보면은 여러분 잠시라도 한눈 팔면 안 되겠죠. 이 안에서 계속해서 정보가 쏟아져 나오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매력적인 분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처와 관련된 부분들 2021년에도 우리 이채민 전문가와 함께라면 예 걱정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2021년 또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주요 기관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보시면은 대한건설정책연구소에서는 보시면은 2%, 4%까지 이제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국 예. 기준으로. 그리고 한국건설산업회는 마이너스 0.5% 그리고 하반기에는 5%까지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우리금융연구소는 1%. 저는 사실 서울 기준으로 주택가격은 1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예상을 해요. 네.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내년도 계속적인 상승을 가져오지 않을까. 네. 2021년은 네.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어요. 내년에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의 이제 움직임을 계속해서 좀 우리도 살펴보고 그에 맞춰서 전략을 좀 세워간다면 그 안에서도 이제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이거예요. 내년에 집값 안정세 기대도 될까? 이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대책이 나오고 있고 분명 내년에도 대책이나 규제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안정화될까? 이런 궁금증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안정화 안 될 것 같아요. 아, 내년에도? 네. 어떡해. 내년도. 왜냐하면 지금 국가에서 뭐 이렇게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던 그 양들이 대부분 2023년까지 공급되고 2024년에 입주되는 것들도 있고 또 예. 2026년에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기간에는 공급 자체가 워낙에 적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사실은 예전부터 공급을 했어요. 2008년 이후부터. 네. 근데 이거를 이제까지 계속 막아왔는데 한꺼번에 공급을 하려니까 로드가 걸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전 2021년도 마찬가지로 집값은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다만 지금 이 규제들 정책들로 인해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듯이 정책에 따라서 굴곡을 따라가긴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올라가면서 상승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앞으로 2, 3년은 계속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네, 네. 가격 상승 계속해서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언제쯤을 안정화로 생각하세요? 전 2025년 하반기부터 한 2026년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지금 재개발 해제 구역들 49곳을 공공재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1차적으로 10개, 뭐 나머지는 뭐 언제 이렇게 계획을 잡혀져 있고 네. 또 앞으로는 392곳 중에서 노후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다른 정책으로 인해서 개발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 좋은 입지에 인구가 유입되고 그런 개발 호재들이 있는 곳은 좀 빌라라도 소액 투자자분들은 좀 사놓으신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서울은 아직까지 아파트가 공급이 부족해요. 예. 그래서 남산이나 그 남산타워 올라가서 네. 쭉 보세요. 많지 않아요. 집이 진짜 너무 거기 가서. 많은데 내 집만 없잖아요. 그쵸. 근데 아파트들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옆에 다세대가 엄청 많아요. 예. 이런 데가 사실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 올라가서 보면서 아직도 아파트는 부족하구나. 저런 데가 전부 다 들어서서 빽빽해야 되는데 뭐 다른 나라들도 지켜보시면은 네. 올라가서 보시면은 그런 것 단독주택 막 이렇게 많은 것보다 중심가는요 빽빽하게 빌딩들이 다 올라온 거 보실 거예요. 예, 근데 예.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해선 아직도
덜 들어선 거죠. 그럼 개발 가능성이 그만큼 있다는 훨씬 거죠. 많죠. 저는 훨씬 많다고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개발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아직은 이제 집값이 안정화되기보다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 투자에 있어서도 좀 더 장기적인 면으로 접근하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좀 가치를 좀 더 키워보실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좀 더 다른 의미로서는 이제 내 집 마련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또 힘들 수 있는 그런 또 고비의 시간들은 또 이어질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이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이것도 좀 저희가 체크를 해볼게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좀 예상하고 있으시겠지만은 2021년은 공급 급감 시작의 해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표를 보면서 좀 보여드릴게요. 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추이를 보시면은 이제 2019년이 39,000, 네, 800 정도 됐고, 예. 2020년이 37,573, 그리고 2021년 많이 줄어들어요. 18,800. 그리고 2023년이 5,772. 예. 2024년이 3,400개, 400호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예. 적정 수요 인구를 고려했을 때 수요 공급이 이제 조화되는 수준이 4만이 넘어야죠. 4만 8천. 네, 이런 것들. 그리고 다음 표를 좀 보시면은 민간과 공공이 있어요. 예. 그래서 민간 같은 경우가 이제 5.7 그리고 4.5 2019년 예. 그 2020년이 4.2, 4.1 이렇게 나눠지는데 2021년에 확 줄어들죠. 그러네요. 이게 급감이네요, 진짜. 그렇죠. 예. 2.1이고 공공이 3.8 예. 그리고 2022년이 민간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2020년 이전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예. 인허가 나서 이제 진행하는 부분들은 괜찮지만 이제 인허가 들어가고 진행하는 민간으로 데는 됐을 때. 분양가 상한제라니까 민간이 아파트를 짓고 싶은데 못 하는 거예요. 분양가 그렇죠. 상한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공급이 더 막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대신에 그래도 그거를 좀 받쳐줄 수 있는 게 공공이 좀 많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저는 사실 유유부지랑 뭐 그린벨트 더 해제해가지고 네. 주택을 더 공급을 해야 되는 게 공공에서 맞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문가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하지 않느냐 그린벨트가. 그린벨트를. 그러니까 해제하면 안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얘기를 전문가들 많이 하시는데 일부는 어느 정도 좀 공급을 해제하고 요즘에는 또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 건물에다 녹지를 굉장히 많이 넣잖아요. 맞아요. 저기 무슨 베이센즈 뭐 이런 데 보니까 그쵸. 그렇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네요. 예. 아무래도 이제 민간으로 갔었을 경우에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금의 흐름이 또 막히다 보니까 이게 또 어려워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 주택 매입 계획을 가진 수요자가 늘어날 것으로도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또 생각하시나요? 수요자는 지금 현재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면요 조급해져요. 그럴까요? 빨리 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상담을 해보면 서울 쪽에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자금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네. 많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계속 재개발 쪽으로 계속 권해드리는 건데 아니면 정말 내 소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잘 맞는 분들은 청약을 좀 공략을 하셔서 이 1, 2년 사이가 아니라 청약은 딱 3년에서 5년을 공략을 하셔야 돼요. 네. 내가 가고 싶은 지역에 네. 3년 이상을 계속 살고 네. 그리고 사실 공공주택이 이때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저는 이제 2026년 이후에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니까 뭐 한 군데에서 10년 이상을 살면 당연히 추첨되면은 당연히 내가 되니까 그쵸. 그런 것도 좀 노려보시고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 네.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주택 매입 계획 유무를 보면은 2020년이 이제 주택을 사고자 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죠. 예. 그리고 두 번째를 보시면은 2021년 매입 계획과 유무 거주 지역별로 보시면은 예. 서울이 가장 높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기, 인천, 광역시, 지방까지 있는데 예. 그래도 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비율 자체가 상당히 높다. 네, 이렇게를 좀 볼 수가 있죠. 서울이 제일 낮은 거 아닌가요? 지금 표에서는 64%로 지금 되어 있는데. 비싸기 때문에. 아, 비싸기 때문에. 근데 64% 꽤 많은 거예요. 아. 그러면 소유를 하기 위해 이거와 이제 뭐 여러 가지 계산법이 있는데 네네. 그런 계산으로 따졌을 때 음. 이제 서울 주택 가격이 뭐 10% 이상, 20% 이상 상승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근데 64%면은 상당히 꽤 높은 편이에요. 비쌈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지금 그 수치를 내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높다라는 걸 그렇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좀 보도록 할게요. 내년에 이제 3기 신도시에 있어서 이제 토지 보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분들께서 주택 가격 상승이 엄청난 동원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주택 가격 상승을 또 주도하게 될지 또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설명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토지 보상 규모에 따라서 주택 가격은 당연히 상승을 하죠. 네. 그래서 토지 보상 규모 자체도 이제 점점 계속 늘어나니까 네. 이게 봤을 때 표로 봤을 때 30조 원이 넘어요. 네. 30조 3천 그리고 공공주택 지구로 해서 그래서 사실 전 이 3기 신도시를 좀 기대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차라리 정말 한꺼번에 많이 공급을 해가지고 예. 미분양이 났으면 좋겠어요. 미분양이 그래서 저렴하게 저도 이제 하나 살 수 사게 있게. 살고 싶은 집을 나도 하나 사게. 나도 옆에서 사고 싶네요. 왜냐하면 네. 저는 청약 점수가 안 되니까 너무 안 되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지구에서 8조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이제 당연히 도시개발지구는 이제 그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거니까 좀 예. 기대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산업단지 뭐 이렇게 있는데 주택 공급에 가장 많이 이제 토지 보상이 되네요. 38조가 넘으니까 38조 4천이니까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제 택지가 개발이 돼서 주택이 들어오는 거니까 네. 공급량이 어떻게 보면 그때 국토부에서 240만 가구 공급하겠다고 했던 그런 거랑 좀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240만 가구가 정말 1년 안에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아요. 미분양돼서 저도 하나 사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갑자기 새해 속마음에 네. 대한 기도를 하는 네. 타임인 것 같다라는 거기에 저도 같이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네. 생각이 또 드네요. 우리 모두 다 내 집 마련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2021년만큼은 진짜로 3기 신도시와 관련된 부분 안에서도 지금 또 뭐 개발이라는 좀 호재거리가 또 워낙에 많으니까 관련해서 나도 같이 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로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2021년 이제 신축년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때 투자자들이 어떤 부동산에 어느 투자처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 좋을 것이냐 이거거든요. 그리고 투자할 곳이 있느냐 이런 걸 텐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내년에 전세 가격이 더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에 따라 임대료도 많이 상승하고요. 예. 그래서 서울 쪽에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가로주택이나 소규모 재개발 뭐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네. 이런 전세가랑 임대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풍성 효과로 해서 외곽 쪽에 이제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데가 인천이나 부천. 왜냐하면 서울과 상당히 근접해 있고 도로 사정이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예. 그래서 인천이나 부천, 부평 쪽에 오래된 노후 주택들을 가로주택이나 소규모 재개발하는 곳들을 좀 눈여겨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부천, 부평은 도로 사정으로 인해서 이거는 완전히 이제 서울권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그 외에 도봉구라던가 이런 데 자가 비율 되게 낮아요. 네. 네, 그런 쪽에도 재개발, 성북구 뭐 이런 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난 정말 장기간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입지만 좋은 데도 사놓으셔도 저는 이제 나중에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그쪽도 개발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면으로 진짜 오랫동안 보유하면서 관련해서 이제 호재거리를 좀 기대하시는 분들은 굳이 굵직한 호재 소식이 없더라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다양한 이제 개발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라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또 그와 관련해서 또 전략이 필요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셔서 또 점검 받아보시면 좋으니까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도 계속해서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쯤에서 이제 오늘의 이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 기회 있는지 정리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저는 2021년도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부동산 상승 곡선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 수도권 수요 대비 공급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많이 계획을 하고 있겠지만 이 계획들은 2022년 하반기, 2023년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2021년은 뭐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해라 볼 수 있고요. 서울 재개발 투자 반드시 하나 정도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개 정도는. 예. 그래서 서울에는 내 노후를 위해서는 3개 정도의 주택이나 뭐 이런 것들 좀 마련을 하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아니면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 패턴이 오거든요. 네. 2021년에는 우리 모두가 부동산으로 웃기만 하는 한 해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0년이 굉장히 힘들었었기 때문에 네. 2021년만큼은 만약에 보상받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좀 드네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모든 전략들을 세워 나가신다면은 그 안에서 하나라도 그 안에서 이제 결실을 맺을 수가 있으니까 다양하게 한번 같이 전략 세워 나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궁금하신 부분도 연락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슈 저희가 체크를 해봤고요. 잠시 뒤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도 풀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부전자전 부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들 풀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회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의 접수가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고민 안고 계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신 것 같고요. 또 우리 채빈 전문가가 아닌 채빈 언니와 함께 풀어가는 시간이다 보니까 더 친숙하게 고민들 좀 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지금 방송 시청하고 있으시는 분들도 연락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번호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02-2638-3949번 무료 상담 전화입니다. 지역번호 02-2638-3949번으로 연락 주실 수가 있고요. 문자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역시나 계속해서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채빈 언니에게 들어온 고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고민 좀 보내주셨네요. 지금 재개발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이 2억 원밖에 없어서요. 현재 장이동 일대 보고 있는데 어떤 곳이 괜찮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재개발 투자 그리고 이제 장의와 관련해서는 뭐 늘 많은 사람들이 문자나 전화 고민 상담 좀 들어왔었던 것 같습니다. 구역이 좀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그 구역별로도 미래 가치가 좀 나뉘어지는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자,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바로 한번 우리 채빈 언니에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장이 뉴타운 잘 선정하셨는데요. 일단 위치적으로 봤을 때 장이 뉴타운은 2만 세대를 계획한 예전에 2007, 8년대에 계획한 뉴타운이죠. 그런데 제가 이런 뉴타운들을 좀 좋게 보고 있는 곳들이 이제 신길 뉴타운, 노량진 뉴타운, 흑성 뉴타운, 그리고 장위 뉴타운 이렇게 있는데 가격대가 굉장히 비싸요. 노량진이나 흑석동 같은 경우. 근데 장이동은 아직 거기에 비해서 그렇게 가격이 많이 상승하지 않았는데 자기네들끼리 너무 추진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실 9구역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개발 신청이 들어갔고 8구구역 그리고 11구역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공공재개발이 되고 있는 여기에 사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본 바로는 여기는 매물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가로주택과 공공재개발이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19구역 같은 경우에는 곧 있으면 철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현재 피가 4억이 넘은 상태. 4구역 같은 경우에 이제 철거가 들어갔어.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데 여기가 이제 6억 5천 피가 그렇죠. 조합원 분양가가 5억 9천 정도인데 같이 합치면 거의 한 11억 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아직도 사실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구역은 도시재생이지만 가로주택이 점점 여기저기서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3구역의 가로주택도 사실은 추천해 드릴 수가 있지만 돌고 지역에서 초역세권에 있는 11구역이 사실은 입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15구역하고 그렇게 입지 좋은 곳으로 좀 공략을 해보시면 좋은데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어요. 실투자 금액이 거의 한 1억 5천에서 1억 8천 정도로 진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괜찮다라고 보실 수 있고 13구역도 마찬가지로 가로주택 정비구역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1억 5천에서 7천 정도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구역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위는 사실 7구역이 곧 있으면 입주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5구역, 1구역, 3구역은 이미 끝났고요. 2구역하고요. 그래서 끝나서 지금 25평 기준으로 11억이 넘어가고 있지만 이 강운대역의 GTX가 이제 신호선이 공사가 들어갈 때쯤이 되면은 저는 이것보다는 한 2배 정도를 더 가격이 훌쩍 넘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개통이 되게 되면은 최소한 26억은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같은 경우 굳이 청약을 너무 오래 기다리신 분들 혹은 7년 차가 이제 돼서 더 이상 신혼특공을 마련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가로주택 정비라든가 공공재개발 5년 안에 끝나니까 실거주 위주로 좀 고민을 하셔서 진입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결론을 좀 내리고 싶습니다. 호재도 좀 안고 있는 곳인 것 같긴 하는데 호재적인 부분을 좀 더 저희가 들어두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호재와 관련된 부분들 한 번 더 좀 정리를 좀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호재 부분이요? 근데 호재가 사실은 그 GTX 신호선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죠? 이 광운대역에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은 청량리역으로 한정거장이에요. 근데 청량리역이 앞으로 중심이 되죠. 속초까지 이어지는 KTX 그리고 서울역까지 한정거장. 그러면 광운대역에서 청량리역 한정거장 그리고 삼성역까지 한정거장. 그렇기 때문에 두 정거장에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삼성의 중심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서울역과 용산역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입지가 상당히 좋아지는 것 때문에 지금 계속적인 가격 상승을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GTX 신호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삼성역이 앞으로 5개 이상의 개발 호재들이 크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국제 업무 중심지구가 되면서 많은 글로벌한 회사들이 모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월세 수익이라던가 아니면 가격 시세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되는 곳이 바로 장위 뉴타운이죠. 그리고 앞으로 장위 뉴타운이 이 주변으로는 역세권 개발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물류시설이라던가 회사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주변의 아파트 가격 수요가 몰리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일대이고요. 14만 9천 제곱미터 그리고 민자 역사는 9만 정도로 들어온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외에도 동부간선도로가 계속 막혔기 때문에 사실 역삼리나 명동으로 갈 때 1시간 반 이상이 걸렸는데 지금은 이제 이 민자가 아니고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가 되고 막히는 구간들이 열리게 되면은 거의 30분 내에 중심가로 이동을 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입지가 상당히 좋아진다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개발 호재로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장위 뉴타운 중에서도 이제 11구역 쪽으로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입지 안에서도 사실은 호재가 굉장히 눈에 띄게 보이긴 했었는데 호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좀 들어보니까는 역시나 그 안에서 교통 호재라는 큰 점들이 좀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한번 천천히 계획 세워보시기
주시길 바라겠고요. 전략 세우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한 번 더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비슷하게 또 재개발 투자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역시나 연락 주셔서 여러분들도 관련돼서 또 전략들 같이 한번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02-1638-3949번 또 종병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계속해서 채빈 언니와 함께 고민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열어둘 테니까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